시장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물가를 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유동성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올해 어떻게 하든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이 금리 상승을 가져오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동안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저금리라고 하는 구조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물가와 금리 그리고 오늘 취임식을 갖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KB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인플레에서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도에 유동성 공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올해에 어떻게 되든지 그 영향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어느 정도의 돈이 공급이 됐는가 한번 따져봤더니 미국하고 그다음에 유럽, 일본의 그 GDP의 절반 정도의 그 재정 지출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은행들의 왜 자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금을 공급하게 되면 자산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 2019년도 말에 13조 6천 달러였고요. 13.6조 달러였고 작년 말에 보면 20조 달러니까 한 6조 달러 늘어난 겁니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2019년 말에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늘어났으니까 사상 유례 없이 많은 유동성이 공급됐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유동성 공급이 많아지면 시간을 두고 물가가 상승하고 이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올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렇게 유동성 자체가 공급되는 것이 그 물가에 영향을 많이 줍니까?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장기 시계열로 예. 놓고 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동성의 증가세와 금융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물가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콜레이션이 워낙 강하다라는 것은 장기 시계를 보면 누누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시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대를 들고 오면 유동성이 꽤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저물가 기조를 지속되면서 예. 우리 흔히 경제학에서 흔히 다루는 물가가 상승하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는 이 메커니즘이 얕아진 것도 사실이죠. 예. 근데 이번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워낙 단기간에 많은 폭의 유동성이 시중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좀 뭔가 다르지 않을까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예. 또한 반대 시각에서 보면 그게 기회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미국의 M2 증가율이 지난 한 해 동안 20% 이상 증가했는데 20%요? 네, YY 기준이니까 1년 예. 동안 유동성이 M2라 그런 것은 이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쓰는 본원통화 외에 실물자산으로 들어가는 돈까지 전부 포괄하는 유동성인데 그 증가세가 1875년 이래 150년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중에 많이 풀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올까? 오게 된다면 언제 올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분석이 좀 들어갈 타이밍인데 흔히 경제학에서 보면 화폐 수량설하고 비슷한 거죠. 한쪽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는 것은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려면 유통 속도라는 시중에 돈이 잘 돌아야 됩니다. 근데 최근까지 분석에 의하면 이 유통 속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이 M2 증가율이라는 유동성이 꽤 높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유통 속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지는 트레이드 오프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번에 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두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미국 경제가 괜찮아져야 됩니다. 개선돼야 되고요. 하지만 코로나19 오늘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전혀 다른 이례적인 경기 회복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소비와 생산의 미스매치가 벌어졌고요. 정부의 이전 지출, 그러니까 정부가 가게들한테 돈을 줌으로써 소비는 빨리 회복했는데 락다운이 걸리다 보니까 생산단에서는 즉 실물 지표는 워낙 느리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의 결과물로서 양극화가 확대됐는데 오늘 취임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 더 대규모 부양책을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유동성도 많이 풀렸는데 그만큼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이 생길 거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시차를 놓고 보면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단기간에 놓고 보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또한 그 오름에 따라서 우리가 경계하는 목소리, 미국의 중앙은행이 스탠스를 바꿀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MT 증가율이 2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전에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5%를 그쵸. 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몇의 위기 상황 이후에를 놓고 그런 걸 차치하고 미디엄 값이라고 해서 중위 값을 본다면 한 예. 4%에서 5% 사이가 적정한 물가 상승률이었죠. 예, 4%에서 5%니까 평균적으로 아무튼 이 유동성 증가, 그 M2 증가의 4배에서 5배 정도가 증가를 해버리니까 아마 그래서 상당히 좀 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적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작게 보게 되면 미국, 그 다음에 크게 보게 되면 국내외 모두 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국가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흔히 글로벌 경기를 이끌고 있는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반기에 상당폭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 워낙 많이 깔렸다는 것은 근저에 깔려 있는 기본 바탕이고요.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최근에 상품 가격들, 즉 예. 물가를 끌어올리는 유가라든지 아니면 경기 회복의 빈자에서 구리 가격이라든지 산업재 전반적인 가격이 한 단계 레벨업되면서 예.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꽤 크게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정확히 1년 전, 한 6개월 전만 놓고 보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수요단에서의 경기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물가의 하방 압력이 매우 컸던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해 한 6개월 정도의 흐름은 지금부터 물가가 엄청 가파르게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예.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이 부양책인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시장만 놓고 보면 최근에 버블이 아닐까라는 우려 섞인 경계의 시각이 나타날 정도로 매우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실물 경제를 보면 요즘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런 것처럼 실물 경제는 아직까지 회복이 덜하고 있고 더구나 실물 경제의 회복 정도를 가름할 수 있는 이 고용 시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는 고용 시장이 매우 좋아진 것 듯한 모습이지만 세부적으로 세세히 보면 인종 간에 아니면 연령별로 아니면 산업별로 양극화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실물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도 전에 1.9조 달러의 부양책을 하겠다. GDP의 거의 한 10% 정도의 규모니까 자, 이런 것들로 아마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부터 한 6개월 동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1차 드리고요. 근데 거기에 또 근저에는 달러의 약세 전망이 또 깔려 있죠. 달러가 약세이면 한국의 원화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위안화 같이 여타 통화들은 강세 압력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만 놓고 보더라도 동일한 선상에 보더라도 다른 국가는 그 통화가 강해지니까 수입하는 물가도 좀 낮아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생산자 단가도 좀 낮아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일 선상에 비교하더라도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꽤 크게 올 텐데 다른 국가들은 이 환율만 놓고 보더라도 완충작용으로서 인플레이션이 그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1차 결론이고요. 예. 두 번째는 또 경기를 봐야겠죠. 그렇죠. 미국은 계속해서 부양책을 해서 경기의 개선폭이 꽤 높을 것 같은데 물론 뭐 한국이라든지 여타 신흥국도 이전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눈에 괄목할 정도로의 성장세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퀘스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일단은 미국 중심으로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나라들은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율이 특히 상반기에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 인플레를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뭐 주식시장에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인플레가 높아지게 되면 시중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우선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의 시중금리가 상당히 1% 10년물 기준으로 1%를 넘으면서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또 그 좀 주춤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의 시장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시장 금리랑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기준 금리랑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 예. 뭐 이 방송을 들은 여러 투자자분들께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적어도 2023년 아니면 4년 한 몇 년 동안은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금리,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1%대에 안착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트리거이고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의 10년물이 0% 아래로 내려갈 거다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0.6% 수준의 금리가 이제는 거의 더블인 것이죠. 1%에 안착했다는 것은 이제는 금리가 위쪽을 봤다, 오를 룸이 있다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부터 짧은 6개월 사이에 가파르게 2배 정도의 금리 수준이 상승했다면 지금부터는 그 속도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이 일부 있고요. 예. 또한 일부는 아니다,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풀리고 상반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워낙 높아지니까 금리도 따라 오르겠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앞에 말씀드렸던 폭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결국 수급단에 분명히 재정을 많이 쓰니까 그 국채를 발행하는 가운데 금리가 일부 오를 수 있는 룸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 시장의 기대 심리를 반영하는 미 연준의 스탠스, 이 스탠스가 이미 미 연준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인 것이죠. 6개월 전부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상품 가격들의 상승세 아니면 지금의 유동성 효과를 감안해 봤을 때 한 6개월 뒤, 그러니까 올해 한 2분기쯤에는 물가가 꽤 크게 오를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미 연준은 AIT라는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설정해서 단기간에 물가가 오르더라도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빨리 가져가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이런 통화 정책은 펴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미 천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만 금리의 상승에 대한 이 폭은 지금부터는 조금 이전에 한 절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2시가 되면 이제 미국의 행정부가 바뀝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 정책 평가하고 이게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시작은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군들이 많습니다. 블루 웨이브. 그러니까 모두 같은 정책 아젠다를 갖고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빠를 겁니다. 예. 일각에서는 출범도 전에 1.9조 달러, GDP의 한 10% 넘는 막대한 돈인데 이거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저는 2009년대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바마 1기 때 당시 서프라임으로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서 막대한 돈이 책정됐었는데 그때 역시도 블루웨이브 결국 한 달 만에 통과가 됐다라는 것이죠. 예. 이번에도 통과가 된다라는 것에 일단 방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실물 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미국 경제 성장률을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예. 다만 금융시장은 이미 기대했던 부양책이 나와버렸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재료 소멸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부양책은 통과가 되는 것이고 미국 경제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것인데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에 이 부양책을 도대체 왜 쓰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쓴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에 주로 들어가느냐. 가계 소득 보존에 들어간다라는 예. 것이 앞으로 미국은 소득 주도의 성장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2.3%였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튼 뭐 V자 형태의 회복은 이루어졌다라고 보입니다. 올해에 한 8%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경기 회복이 금융시장의 함의를 어떤 것을 갖고 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다들 중국을 부러워하기 그렇죠.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V자 반등을 다들 정책 당국자들은 원하고 있을 겁니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함의는 두 가지입니다. 기대 섞인 부분 하나, 우려 섞인 부분 하나입니다. 중국 경제는 이전만큼 글로벌 밸류체인이라 그래서 전 세계 공정으로서의 역할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소비 중심의 회복을 한다 그러면 결국 한국 경제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가 다 같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라는 게 1차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우려 섞인 부분은 아까 미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좋아지면 따라오는 게 즉 통과 의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과 긴축에 대한 가능성인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모든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는 긴축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망이 중요하겠죠. 미국의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중국도 역시 물가 압력이 높아지는 올해 2분기 말쯤에는 긴축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중국의 성장률이 매우 좋았는데 글로벌 교역량이라든지 글로벌 소비 경제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쯤에는 미국과 더불어서 중국의 물가도 상당 부분 올라오면서 미국은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겠지만 중국이 혹시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나타나는 가격 변수들의 여러 가지 변동성 확대 이 부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도원 KB증권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